전봉준의 일정을 갖다 종로에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전봉준 일정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형상화해야 되겠죠. 그 백산 귀에서 귀문을 읽는 전봉준을 형상화하든지, 아니면은 죽창 들고 지휘하는 전봉준을 형상화해야지, 체포돼 가지고 죽으로 끌려오는 이런 걸 형상화해 놨어요. 자, 오늘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과 그다음에 그 조선 조정은 그 전주화약을 맺어서 전라도 53군데에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스스로가 당시 직면했던 사회 문제들을 각종 이제 12가지 폐정 개혁안이나 그다음에 집강소 정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뭐 폐정 개혁안이나 집강소 정강은 큰 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불량한 양반들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신분제, 노비 같은 신분제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농지를 똑같이 나누어서 이제 경작을 하고 외세와 내통한 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이제 정강 정책들을 주장을 하고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민씨 척족 정권에서 전주화약으로 농민들을 이제 호남에 묶어놓고 그다음에 청나라 군사 파병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사 파병 요청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군사가 들어오면 일본군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우정국 낙정식에서 김옥균 중심의 이제 개화당이 이제 민씨 척족 정권의 핵심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갑신정변을 이제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 청나라의 군사 개입으로 이제 3.1 천하로 끝난 사건이 있죠. 이때 이제 그 일본인들도 다수 살장 당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사들도 이제 그 일부 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1885년에 천진조약이 맺어져요. 그 천진조약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청나라 군사와 일본 군사가 동시에 철군한다. 그런데 한나라 군사가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상대국에 통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청나라 군사와 일본 군사가 동시에 철병하는데 한나라 군사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도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이면 일본군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조정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청나라에서 파병 요청을 받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일본군이 오지 않을까. 그럼 청나라는 뭐냐면, 사실상 그 당시에 민씨 척족 정권은 이제 청나라에 거의 속국 비슷하게 아주 이제 친청 사대주의자들이니까, 지금 상태로만 해도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일어난 그 농민 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조선에 진주했을 때 일본군이 진주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서 파병을 꺼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일본의 외교 문서들을 보면 일본 쪽에서 청나라에다가 계속 파병을 종용을 합니다. 우리는 가도 그 청나라 군사가 조선에 주둔해도 우리 일본 안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외교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경로로 청나라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홍장이, 청나라의 실권자였던 이홍장이 일본의 이야기를 사실로 알고 이제 군사를 파병하니까, 청나라 군사가 파병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본군이 가장 먼저 인천으로 들어왔죠. 바로 이 조치가 조선을 멸망에 이르게 한 가장 핵심 조치예요. 일본군을 끌어들인, 그러니까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이면서 일본군이 자동으로 그 일본군을 끌어들인 고종과 민씨 척족 정권의 이 행태가 사실은 조선을 멸망에 이르게 한 이제 핵심 단추를 꿰은 거죠. 그래서 인천에 상륙하자마자 그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갖다가
이 수반으로 앉혀가지고 그 대원군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들은 보면은 한때 뭐 했던 사람들 뒤꽃들이 별로 안 좋아요. 대원군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야말로 이 쇄국 정책의 대명사인데, 그래서 심지어 이 남양군 묘, 자기 이제 선조인 그 남양군 묘가 이제 도굴됐을 때, 심지어 천주교들을 살육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외세와 내통한, 이거는 이 더러운 흔적은 외세와 내통한 자들의 피로 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천주교도를 갖다가 내통한 것도 없는데 천주교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무수한 자기 백성을 죽인 위인이 나중에는 일본군에 엎혀가지고 또 정권 잡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원군이 쇄국론자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일본군이 대원군을 위해서 정권을 주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원군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청나라를 내쫓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학 농민군들은 전주화약을 믿고 전라도 53군데 집강소에서 그 패전개혁을 실천하고 있는데, 일본군이 진주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패전개혁을 일단 미루고 일본군을 구축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라고 해서 봉기하는 것이 동학의 제2차 봉기입니다. 제1차 봉기는 반봉건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차 봉기는 일본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반회세에 초점이 맞춰진 봉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본군과 조선 관군이 하나의 연합군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고종도 그렇고 이 당시 조선의 정권도 그렇고 그 일본군과 조선의 관군을 갖다가 하나로 연합해서 자국 백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는 왕조다 보니까, 뭐 이런 왕조들은 사실 없는 것보다 훨씬 이제 못한 그런 왕조들이죠. 그래서 1894년 11월에 이제 목천의 쇠성산이라는 곳에서 양측이 전투를 하는데, 이 당시 이제 일본은 서양식 훈련을 받고 서양식 이제 무기로 무장한 최신식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와 동학 농민들이 당시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죽창 들고 아니면 무기고에서 무기 꺼냈다고 해봐야 창이나 칼 이런 건데, 아주 신식 그 첨단 무기로 무장한 잘 훈련된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기긴 힘든 겁니다. 사실 이런 군사 20명과 그냥 농민군 1000명이 싸워도 이 1000명이 이기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천 쇠성산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이 패배를 하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혁명군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수십 차례의 전투를 전개하는데, 그야말로 이 우금치가 피로 물들 정도로 수많은 농민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 신기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영성이 뛰어난 분들. 이런 분들은 우금치 이런 데 가면 그 당시 농민들이 뭐 저항하는 소리, 통곡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린다는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재규를 도모하게 되죠. 그래서 전봉준 장군 같은 경우 뭐 금구 원평이란 곳으로 은거해가지고 재기를 모색하는 와중에 이제 같은 동학교도였던 김경천이란 인물의 밀고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김계남과 뭐 손아중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체포가 됐는데, 특히 이제 김계남 같은 경우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양반들이 배를 갈라가지고 뭐 창자를 꺼냈는데 그 창자가 동리에 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양반들에게는 아주 원형의 표적이었지만, 그 당시 동학 농민혁명군들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인물들이죠.
제가 아는 분들이 저 김계남 장군 기념사업회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농담으로 김계남 장군이라고 하지 말고 김계남 이분은 남조선 새나라를 개창하려고 했던 분이니까 뭐 최소한 폐하라고 하든지 최소한 전하라고 해야지 왜 장군이라고 떨어뜨리느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봉준이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에 잡혀옵니다만 끝까지 일본의 회유를 거절하고 사형당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에서 뭐 새야새야 파랑새야 하는 노래가 아주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서울 종로에 전봉준 동상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봉준 동상 볼 때마다 참 왜 전봉준의 일정을 갖다 서울의 한복판에 종로에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전봉준 일정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형상화해야 되겠죠. 그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백단기위에서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하는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놓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문을 읽는 전봉준을 형상화하든지 아니면은 죽창 들고 지휘하는 전봉준을 형상화해야지 체포돼 가지고 죽으러 끌려오는 이런 걸 형상화해 놨어요. 전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이 다 한 인물에 대한 역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동상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전 대단히 그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남주 시인이 이제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라는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제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시를 보면은 뭐 한 시대에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뭐 위협과 공포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시작돼 가지고 우리는 뭐 부호를 보면서 쌀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판관의 재판관의 턱을 보면서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시대와 더불어 기꺼이 사라지는데 동의했던 사람. 이런 구구절절한 그 명창들이 그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김남주 시인이라는 이 시인의 마음이 전봉준이란 한 인물 속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전봉준의 마음을 읊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동상도 세워놨어야 되는데, 물론 동상 세우는 분들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가지고 세워놨겠습니다만, 전봉준이란 한 시대를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한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민중 중심의, 농민 중심의 왕조로 세우려고 했던 전봉준의 한 일생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전봉준, 김계남, 현화중 이런 동학의 삼걸들이 추구했던 사회, 주창했던 사회, 그야말로 폐정개혁 안에서 나타난 이분들이 지향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불량한 양반들 처벌하고 부호들 처벌하고 탐관오를 처벌한다. 지금 우리 사회도 현재 얼마나 많은, 사실상 신분제 사회라고 해도 누가 부인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신분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혁명군들이 노비 철폐하고 칠반천인을 다 없애고 하는 이런 신분제 개혁, 그 다음에 토지를 평균으로 분작한다라고 하는 경제평등의 개념, 그리고 외세와 내통한 자를 처벌하고 2차 봉기 때는 외세와 일본군과 직접 맞서갖고 싸웠던 이런 이제 현재 우리 사회가 극심한 사대주의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 현실을 놓고 볼 때 동학농민혁명은 과거에 종결된 그런 이제 혁명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제 필요한 그런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